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그리고 저자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세상에 알린 사람입니다. 누구는 수제자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참 이게 우리나라 나쁜 버릇이에요. 수제자가 뭐 있어. 그게 소크라테스는 절대 네가 내 수제자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플라톤은 기원전 428년에 태어나서 348년에 사망했습니다. 또는 뭐 427년, 347년 솔도 있는데 이게 역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따지지 말자고요. 플라톤이라는 뜻은 넓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레슬링 선수로도 활약했다고 해요. 뭐 상도 탔다고 그러는데 뭐 탔겠지. 이게 좀 의외인데 사실은 의외가 아니고 이게 정상인데 고대로 갈수록 문무겸비가 기본입니다. 험한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는 원래 시민이 중장보병으로 나가죠. 이 중장보병이 되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시민권, 참정권에서 상위 클래스에 속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무겸비해야죠. 그래서 왜 나중에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학당,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학당은 더 했는데 막 레슬링 하면서 대화하고 막 이럽니다. 왜? 둘 다 해야 그 사람이 원하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전쟁터에서의 명성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소크라테스도 대단한 전사였습니다. 그 소크라테스 어깨 벌어진 거 보이시죠? 딱 소크라테스가 뭐 키 작다 뭐 이러는데 소크라테스 체격이 중장봉병에 딱 적합한 체형입니다. 그게. 플라톤도 여러 번 전투에 참전해서 훈장도 받았습니다. 플라톤은 아테네 명문가 출신입니다.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집안이 좋죠. 외가가 그 유명한 솔론 집안이고 부친도 명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부친 계열에서도 유명한 정치가 집안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정치가가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플라톤 보면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술, 뭐 시, 그건 당연히 잘 썼고 뭐 시도 잘 쓰고 희곡, 그래서 연극 시나리오도 썼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팔방미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정치가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요한 미덕이었어요. 그리고 꼭 정치가가 꿈이 아니래도 그냥 이때는 그냥 사회 상층이 되면 정치가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치 뭐 우리 어릴 때는 초등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리더십 있으면 반장한다.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소크라테스도 정치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시의회 의장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정치가가 된다는 걸 딱 요즘식의 정치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리더가 되는 거였죠. 그런데 왜 그러면 연극 공연도 하느냐? 이때는 극장에서 연극 이런 거 해서 하는 게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리더의 자격을 받는데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막 기가 막힌 애들을 고용해가지고 막 기가 막힌 연극을 한다. 이때 뭐 별의별 거 다 해요. 뭐 바다 밑으로 뭐 이렇게 놔가지고 바다에서 말이 막 달려오고 이런 특수효과까지. 우리가 지금 영화에서 그래픽으로 보는 걸 이 사람들 아날로그로 했습니다. 그런 거하고 환호하면 그 해에 이게 당선되고 막 그랬어요. 야,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 백성의 욕구를 알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이 이제 당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도 이런 거 해야지. 그런데 20살 때 그렇게 연극 공연하려고 대본을 써서 갔는데 디오니소스 극장 앞에서 소크라테스를 만났대요. 그래갖고 대화하다가 이게 아니다. 그리고 이 스승님을 따라가자. 이렇게 돼서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플라톤의 일생을 보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막 시작되었을 때 태어났습니다. 청년기를 전쟁 중에 보내죠. 그런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아테네가 잘 나갈 때는 어려서 뭘 몰랐고 10대가 되고 청년이 될 때는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갈 때였습니다. 아테네가 서서히 몰락과 지옥으로 가기 시작하죠. 이런 충격 속에서 소크라테스의 고뇌가 시작됩니다. 역시 철학은 어려운 시절에 나옵니다. 플라톤도 스승의 고뇌를 함께 했죠.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패배하면서 기원전 44년에 30인 회의라는 과두정이 설립됩니다. 이 과두정이 지금까지의 전통을 깨고 아테네 시민들을 숙청하고 재산을 몰수하기 시작하죠. 엄청난 공포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1년이 못 가서 몰락하지만 민주정이 회복된 다음에도 보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그 과두정의 친구가 있다. 또 소크라테스가 평소에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정 지도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위험 인물로 간주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그가 사형에 처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때 플라톤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플라톤은 당연히 충격을 받았죠. 그뿐이 아니에요. 이 30인회의 의장이었던 크리티아스는 플라톤의 외가 쪽 오촌 당숙이었습니다. 그 저명인사 중에 한 명이었던 카르미데스는 외삼촌이었어요. 크리티아스하고 카르미데스는 서로 사촌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데 30인회의 친척이기도 하단 말이지. 이렇게 되니까 저쪽 사람들이 또 플라톤을 싫어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해외로 망명, 방랑 생활을 하게 되는데 플라톤은 고뇌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폴리스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 않고 서로 화합하며 단합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플라톤의 장점은 이상적인 정치 체제란 무엇인가를 고민할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사람들을 교육하려면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이냐, 세상을 움직이는 진리란 무엇이냐, 이런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위대한 철학자, 교육과 인류의 스승으로 만든 비결입니다. 흔히 이제 플라톤의 독창적인 사상이라면 이데아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동양 유학의 이기론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세상에는 선의 궁극적인 선이 있고 거기에서 모든 게 파생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자연 원리, 인간 원리는 하나의 궁극적인 선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궁극적인 선의 모습을 찾아야 되고, 그 궁극적인 선의 모습을 찾으려면 인간사회뿐 아니라 자연 뭐 이런 것까지 다 원리를 고민하면서 궁극적인 선의 순수한 모습을 찾아가야 한다고 한 거죠. 이건 제 생각인데, 예를 들면 인간만을 연구해서 선을 찾으면 왜 안 되느냐,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막 자연의 원리와 인간 세상의 원리는 같게 한다, 이게 형이상학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이제 본질적인 건데, 옛날 사람도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과학을 몰라서 그랬나? 아니에요. 인간만 연구하면요, 이게 선한 결론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잖아. 그 인간만 연구하면은 이게 약간 타락한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 왠지 안 타락했을 것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 물을 주면 식물은 꽃이 피고, 정성을 뭐 심지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뭐 웃으면 꽃도 더 예쁘게 핀다. 왜? 더 순수하니까. 순수한 존재를 같이 연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원리로, 하나의 신으로, 뭐 하나의 뭐 이데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전 우주론적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웃지 말고 존경하자고. 얼마나 훌륭해. 그 말이 맞든 틀리든 세상을 아름답게 위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잖아. 내일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이 자식은 왜 좀 주식을 어떻게 하지, 이거 안 하는 거, 이러고 사는 우리들하고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세상의 고뇌를 짊어지고 노력하는 분이잖아. 아무튼 이래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위대한 철학자, 교육가, 인류의 스승이 됩니다. 플라톤하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안 해요. 인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이래. 눈에 보이는 인간, 인간 세상의 인간에서 출발하죠. 그러니까 욕망을 긍정하고 인간은 순선이 아니라고. 이걸 어떻게 순선으로 바꿔? 그냥 있는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의 출발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저번에 한번 리뷰를 했는데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바티칸에 있는 라파엘로의 작품 아테네 학당에서 플라톤은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은 아름답지만 도달하기에는 고단한 길입니다. 플라톤의 방랑 생활은 고난의 길이죠. 이때 꼭 가는 나라가 이집트, 워낙 이집트가 되게 선진국이니까. 그리고 뭐 여기저기 다니다가 시칠리아와 인연을 맺게 되는데, 시칠리아의 참주로 시라쿠사의 지배자였던 디오니시오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오니시오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알키비아데스가 시칠리아를 침공했을 때, 그러니까 시라쿠사 공략했을 때 이 전쟁에서 시라쿠사를 구하는 데 공을 세웠던 헤르코테라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전쟁과 그 이후에 이어진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명성을 얻어서 디오니시오스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디오니소스를 만나서 이게 그때는 이제 왕이 아니라 참주였는데 당신이 이렇게 독재하면 안 돼. 뭐 이딴 소리 했다가 완전히 열받게 만들어서 디오니시오스가 플라톤을 노예로 팔아버렸대요. 파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기나라는 곳으로 보내버렸는데 거기는 아테네 사람은 무조건 죽인다는 데였어요. 하여간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플라톤이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또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을 아끼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아서 이제 아테네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설도 있는데 글쎄 근데 사실이 굉장히 가까울 것 같긴 해요. 뭐 다른 기록을 봐도 그건 뭐 타임머신으로 논증하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 시칠리아는 끝났어. 나 다시는 안 가 이랬는데 디오니소스의 아들이었던 소 디오니소스라고 그래요. 작은 디오니소스가 왕이 돼요. 그리고 플라톤을 다시 시칠리아로 초빙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오시면 당신한테 배워서 당신이 꿈꾸는 그런 이상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렇게 죽었고 아테네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포퓰리즘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대중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이 이제 철인 정치라는 걸 생각한 것은 대중은 믿을 수 없는 거야. 이게 뭐 이데아가 아무리 순해도 대중을 다 이데아로 만들 수가 없어. 결국은 양심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철인 정치라는 말을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걸 가끔 철학자가 통치해야 된다고 해서 철학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그리스에서 철학가라는 말은 오늘날 철학 전공이라는 분하고는 이게 다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세상의 지혜를 통달하고 그 세상의 지혜를 통달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특별히 노력하고 그런 노력을 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갖춘 양심적이고 탁월한 만능의 지식인 뭐 이런 뜻이에요. 만능의 지식인 묵무겸비한 능력자 이런 거예요. 저도 탈락이야. 레슬링 못하지. 전쟁터에 나와서 훈장 못 받았지. 안 돼. 그러니까 철학과 여러분한테 죄송한데 철학 전공자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꿈을 안고 시칠리아로 갔는데 주변에서 다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한테도 죽을 뻔했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갔죠. 갔다가 이제 처음에는 뭐 좀 되는 것 같더니 될 리가 있어. 디오니시오스는 이제 플라톤이 철인 정치, 능력자가 통치해야 된다 이러니까 좋다고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불렀더니 플라톤은 능력 플러스 양심 그리고 이 능력자, 왕이 된 사람은 왕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된다. 이런 노가다 중에 상노가다가 어디 있어? 하여간 이렇게 돼서 꼭 맹자하고 양희왕이 만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화가 난 작은 디오니시오스도 플라톤을 죽이려고 해서 간신히 탈출해서 아테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일화를 들으면 이제 어떤 분들은 막 비웃어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지식인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높은 곳을 향한 지고한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방법이 어리석어 보이고 안 통하는 방법처럼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제 이런 거 비웃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현실에서는 현실주의자들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현실주의자, 기회주의자들이 성공해요. 이상주의자들은 고난만 겪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흙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진흙탕은 원래 휘저을수록 더 진흙탕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진흙탕이라면 이 지금 21세기는 끔찍한 진흙 콘크리트가 되어도 남아요. 그런데 뭐 세상이 인간은 안 바뀌었어도 세상은 어쨌든 물질 문명은 살기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어쨌든 발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세상은 기회자들이 이기고 현실주의자들이 지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져 온 것은 이상주의자들의 덕분입니다. 물론 가끔은 이상주의자들이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그거는 동전의 양면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 우리는 맹자나 플라톤이 했던 저도 맹자나 플라톤의 방법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노력을 우리가 비웃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고마워해야죠.
플라톤은 만년에 아테네에서 학교를 세우고 이제 총장님으로 살아갔습니다. 나이 8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고 해요. 학교를 세운 것이 아테네의 신령한 숲이었던 아카데미아라는 곳인데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후진을 양성합니다. 왜? 이상국가를 만들려면 이상적인 인재를 길러내야죠. 동시에 저술에 몰두해서 수많은 저작을 남깁니다. 이 아카데미아는 제가 가봤는데 도심에서 좀 떨어진 숲속의 학교입니다. 야, 이게 좀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서울로 치면 마포? 아현동 쪽에 뭐 지금 마포 아현동 말고 옛날 서울 기준으로 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넓은 숲속에 학교를 세우고 지금도 이곳은 공원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제자들과 대화하고 걸어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도 비교가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리케이온이라는 학당을 나중에 세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은 아테네의 완전한 도심 한복판이고 옛날에는 어쨌든 도심 한복판에 제일 붙어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 여기 리케이온 터도 발굴되어 있는데 그 옆이 국회 그리고 뭐 국방부인가 뭐 하여간 행정관청들 딱 있는 그야말로 아테네 서울로 치면은 뭐 경복궁 옆에 행정관서들이 있는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두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죠. 자연 속에서 이상 세계를 탐구하는 사람과 현실 속에서 가능한 방법을 참고하는 사람. 소크라테스는 아무런 저술도 남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화와 사상이 플라톤의 저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이라고 하는데 그 대화라는 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대화로 이루어진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가 오늘날의 학문 분류로 하자면 인식론, 형이상학, 정치, 윤리, 교육, 철학, 심지어는 신학까지 엄청난 사상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플라톤의 저술 중에서 유명한 것이 소크라테스의 최후 변론을 소개한 변론. 미학의 출발점이라고. 옛날에 내가 미학 수업 들었더니 이게 당장 리포트로 나오더라고. 향연. 이상국가와 철인 정치를 그린 이건 대작이죠. 국가. 소크라테스 최후의 장면을 묘사했던 파이돈. 우리 흔히 왜 악법도 법이다. 그 얘기는 여기 파이돈에 없는 나중에 지어낸 말이지만 하여간 소크라테스가 이제 돌아가실 때의 장면을 그린 파이돈. 이 파이돈이라는 사람은 해방 노예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크라테스 최후의 모습을 보고 이거를 전해줘서 그거를 듣고 기록한 건데 플라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뭐 전염병 때문에 오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뭐 전염병 때문일 수도 있고 이 대화편에 있는 내용들 국가나 여러 저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소크라테스의 말인지 플라톤의 말인지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플라톤이 자기 얘기도 적혀 있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게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 얘기가 섞여 있다라고 하고 또 위작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플라톤이 일부러 소크라테스 입을 빌어서 그렇게 말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이해한 내용으로 쓰는 거니까 뭐든지 속에 들어갔다 자기 이해 속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거를 구별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뭐 덕분에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저작에서 훨씬 더 좀 철학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크세노폰이라고 또 다른 이제 제자가 있는데 크세노폰은 훨씬 소크라테스를 인간적으로 그려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인간적인 면을 본다면 오히려 크세노폰의 책이 훨씬 더 낫습니다. 다음에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의 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크라테스 개인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 궁금증이고 이 세상을 바꾼 거는 소크라테스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플라톤의 책에 있는 것이죠. 어쨌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와 한몸이 되어서 인문학을 구성하는 기둥들의 주축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제 어렵기만 하니까 소크라테스 변론에 있는 구절들을 한번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고발한 사람들로 인해 하마터면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의 얘기는 완전히 나하고는 동떨어진 허상이고 허위 진술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참 이게 서양식 유머 대화법. 그러니까 서양에서 고급 대화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서구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보면 되게 이런 데다 지금도 잘 나오거든요. 좀 탁 들어서 짜릿하다 싶은 건 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저작은 말을 멋있게 하고 싶은 분들은 꼭 공부해야 되는. 저도 지금 책 쓰면서 요즘 공부 중이에요. 좀 이거 좀 써보려고. 소크라테스의 죄목 중에 하나가 자식들을 청소년들을 부추겨가지고
아버지를 우습게 보도록 만들었다 이런 거였어요. 그랬더니 크세노폰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이 돈 들여서 자식 교육시키는 건 자식 똑똑해지라고 공부시키는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이런 거 배워야 돼. 이게 그리고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카이사르도 그랬지만 로마에서 법률가가 되고 소송에서 이기려는 사람은 다 그리스어서 배웠다는 게 이거 배우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잖아, 이 나쁜 놈 이러는 게 아니라 막 공격이 들어올 때 탁 멋있게 받아치는 거.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수많은 거짓 가운데 제가 가장 놀란 것은 내가 언변에 능한 만큼 나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은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나는 파렴치의 극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언변이라고 말한다면 몰라도. 여러분, 내가 명성을 얻은 이유는 바로 어떤 지혜 때문입니다. 어떤 지혜냐고요? 그것은 아마도 인간적인 지혜일 것입니다. 내게는 실제로 인간적인 지혜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나보다 앞서 말한 즉 소피스트들에게는 초인적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초인적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가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이때 소크라테스의 그 고발한 제목 중에 또 하나가 주제넘게 지하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탐구하고 사악한 이론을 정론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초인적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적 지혜뿐이다. 초인적 지혜를 말한 건 니네들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죠. 어떻게 보면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걸 통해서 우주와 자연, 인간과 우주의 어떤 하나의 동일한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소크라테스의 바로 이런 부분, 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그 속에서 이치를 찾는 이런 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정리한 것일 수도 있겠어요. 나는 그와 대화해보고 이때 그는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에게 지혜롭게도 여겨지고 특히 그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지혜롭다고 여겨질 뿐 사실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바본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 결과 나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곳을 떠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분명 더 지혜롭다. 그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반면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 차이가 아주 작긴 하지만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만큼은 저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아마 소크라테스의 변명 중에서 흔히 제일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에 이 뜻이 이건데 저는 이 구절이 제일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정말 옳은 말인데 사실 소크라테스는 재판정에서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소크라테스는 가장 겸손하게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내가 못났다는 걸 안다.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이 얼마나 겸손한 말이냐. 인간은 이래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지식인의 착각이고 이런 말을 하면 듣는 모든 사람들은 기분 나쁩니다. 저는 정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는 말이 살려고 한 말일까? 아니면 정말 그 사람들에게 아프게 한 방 먹이고 나는 죽어도 이 말은 해야겠다 하고 그렇게 한 걸까? 많이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플라톤의 저작들은 어떤 게 있느냐? 사실 저작도 굉장히 많고 번역본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스 로마 고전 번역에서 정말 독보적인 활약을 하셨던 고 천병희 선생님이 플라톤 전집 7권을 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가, 법률, 대화 모든 게 다 들어있죠. 뭐 이분은 정말 저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의 헤로도토스의 역사, 그리스 로마 고전은 정말 필생에 다 번역하고 돌아가시겠다는 마음으로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분 번역본을 많이 봅니다. 지금 한 권만 가지고 왔는데 이게 플라톤 전집 1권, 변론, 크리톤, 파이돈, 향에 들어있는 1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독일어 전공하셨던 분이고 철학 전공하신 플라톤 전공자이신 박정현 선생님의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 말고 다양한 번역본이 있는데
어쨌든 천병희 선생은 워낙 번역을 많이 하시고 문장의 어떤 이해도나 이런 부분은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플라톤을 소개해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책 소개하는 게 조금 너무 어렵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내용 위주로 가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는 이제 고전들은 주로 인물 중심으로, 그리고 중요한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이렇다 했다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제 소개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